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는 비만 문제, 그리고 이게 따라오는 대사증후군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심장 건강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요즘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최신 흐름까지 짚어볼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통계가 참 국내 남성 비만율 47.7%요. 30대에서 50대 남성분들 절반이 비만이라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이게 그냥 보기 좀 그렇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심혈관 질환 발생이나 심지어 사망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료를 통해 이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만이랑 정말 때려라 뗄 수 없는 이 대사증후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런 것들 중에 세 가지 이상이면 진단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부 비만, 그러니까 배에 끼는 그 내장 지방이 정말 핵심이에요.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에너지만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냥 지방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염증 물질, 의학적으로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막 분비해요. 그럼 우리 몸이 계속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혈관도 망가지고 혈압도 오르고 이런 전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 거죠.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단순히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염증 신호를 막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그 소아청소년 연구 자료에서도 이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그런 무서운 심혈관 질환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자료에서도 여러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우선 살이 찌면 심장이 더 많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네, 그쵸. 몸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무리하게 되는 거죠. 심박출량이 늘어나고요. 또 혈관 자체의 저항도 높아져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지방 조직 자체에서 나오는 그 아디포카인 같은 염증성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직접적으로 동맥경화를 막 촉진해요. 직접적으로요. 네. 심지어 심장 자체, 그러니까 심장 주변에도 지방, 심해막 지방 같은 거가 쌓여서 심장 기능 자체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심장을 공격하는 셈이네요. 진짜 위험한 연결고리인데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최신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생활 습관 개선부터 좀 볼까요? 네, 그게 뭐니 해도 기본이죠.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강조해온 게 칼로리 섭취 줄이는 저열량식이잖아요. 네, 그게 기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요즘 주목받는 간헐적 단식 있잖아요. 16시간 굶고 8시간 먹는 그런 방식. 아, 네네. 16-8. 네.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간헐적 단식이랑 그냥 칼로리 줄이는 거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 감량 효과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효과가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장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을 택하든 영양 균형 잘 맞추면서 꾸준히 하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은 단순히 살 빼는 걸 넘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고 내장 지방 줄이고 또 심혈관 건강 자체를 좋게 만드는 데 정말 필수적이고요. 보통 주 150분에서 300분 정도 중강도 이상 운동이랑 근력 운동 같이 하라고 권장되죠. 그렇군요.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이게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약물 치료 쪽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말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할 만한 약물들이 나왔어요. GLP-1 수용체 작용제 이런 계열 약물들인데요. GLP-1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이런 성분명들이 있는데요. 이 약들이 정말 획기적인 게 뭐냐면 그냥 체중 감량 효과만 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자체를 낮춘다는 게 아주 큰 규모의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심장병 자체를 예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메스꺼움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고 써야 하고요. 당연하죠. 그럼 약물 말고 아예 수술적인 접근은 어떤가요? 이쪽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준 같은 게 좀 바뀐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이라고 하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 감량 효과도 확실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을 아주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을 고려하는 체질량 지수, BMI 기준이 예전보다 좀 낮아졌어요. 더 많은 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전엔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제한도 사실상 없어졌고요. 아, 기준이 완화됐군요. 네. 그리고 수술 방법도 위소매 절제술이나 루아이 위회술 같은 표준적인 방법 외에 요즘엔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 같은 좀 더 부담이 적은 방법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다양해진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공유해주신 자료에 소아청소년 연구도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어릴 때 생긴 대사증후군이 성인이 됐을 때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어릴 때 비만이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해당 연구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아직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이 딱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험 요인을 빨리 발견해서 생활 습관 고쳐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비만이 정말 그냥 체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염증 반응이나 호르몬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심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이걸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도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해서 최신 약물, 또 수술까지 아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그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역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 그걸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비만과 대사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